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바쁘신 가운데 DX 교육 데이터 협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에듀데이터 앤 AI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DX 교육 데이터 협회 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두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포럼이 지금 13회 에듀데이터 앤 AI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는 우리가 지금 AI나 또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전환 이런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다루는 그런 포럼인데요. 지금 13번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자, 에듀테이크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그리고 협회 회원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준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는 AI 활용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든든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를 맡은 김현철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근길에 굉장히 좀 오시는데 어려웠을 텐데 시간 맞춰서 딱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TF 리더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쁘실 텐데 우리 교육의 방향과 AI 데이터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큰 차례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이 오늘 포럼의 가장 중요한 축이 좀 될 거고 앞으로 우리 교육과 또 우리 협회가 나갈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협회 고민실 곽덕은 전 EBS 사장님 참석하셨고요. 구혜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님 참석하셨고요. 최연수 전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님 오고 계시고요. 김철근 이니텍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협회를 이끌어 주시는 언제나 후원자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교육, 연구, 산업 각 분야 리더들께서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한층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오늘 MOU를 체결하거든요. 오늘 MOU 체결하면서 함께 협력의 첫걸음을 내리는 AI 융합교육 연구의 신승인 회장님과 관계자로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 주제 발표 있고 토의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오가는 이런 논의와 제안이 각자의 우리 학교나 또는 기관, 기업에서 실제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3회 에듀데이터 AI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입니다. AI 교육 그리고 교육 AI 현황이라는 주제로 김현철 교수님으로부터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와 컴퓨터교육과 교수, 동대학교 정보창의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TF 리더, 동위원회 과학인재분과위원,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어릴 때 그 앞에서 다 이쪽 분야를 이끌어 주시고 했었던 선배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두현 회장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교육부가 그 광화문 정부 청사에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때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찾아가서 막 부탁드리고 얘기 드리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곽덕훈 교수님은 캐리스에 계실 때부터 저희가 계속 동대문에 있을 때요. 캐리스가 대구가 아니고 그리고 EBS 있을 때도 계속 찾아뵙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해석 교수님은 청와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때 거기 특보로 계실 때 거기서 점심 식사 거기서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또 다른 분들도 다 계신데 참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일단 뭐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액션 플랜이 98개가 나왔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차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은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교육에 해당하는 거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액션 플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앞에 조금 보충 설명 자료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포함해서 네,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교육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금 이번 정부가 AI 3강을 들어가겠다라는 커다란 목표를 세워놓고 그럼 이걸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개의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는 33개의 각 부처에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에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8개의 분과가 있고요. 8개 분과 중에 하나가 과학인재 분과인데 과학 쪽 AI, 그 다음에 인재 쪽인데 인재는 저기서의 인재는 우리나라의 초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그리고 인재 유치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해외의 초고급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일반 교육, 전국민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없는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한 절반 정도의 교수님들이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님들이세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GPU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쪽에 이제 그리고 과학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쪽 얘기들이 주로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인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셔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정합을 이루지 않으면 이거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TF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TF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TF입니다. 교육 TF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를 맡았고 교육 TF는 누구하고 일을 하냐면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하고 이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제 장관 13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하는 부처는 부처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만 지금 뭐 협의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거가요. 지금까지의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딱 들어가서 아니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저럴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역할만 했는데 이 위원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인 지금 6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잡고 행동 플랜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러면 각 부처에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협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돼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괜히 저걸 맡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을 아침 7시 반에 회의를 하는데 오늘도 7시 반이었고 어제도 7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졸립니다 지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학기가 시작해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12월 16일에 1차본 완성을 했어요. 근데 뭐 공개하기 전에 의견을 듣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이 밑에 캐리스, 그다음에 KDI 5개의 교육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포럼을 한번 했어요. 다 의견 듣고 교육청 12개 교육청에서는 다 왔거든요. 17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교육을 그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조정을 했고 어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또 갔었어요. 그래서 차정인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원들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발표할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급성과 심각성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구나. 저는 매우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잠시 유행일 뿐이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전혀 딴 세상을 사시는 분 같은 분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계세요.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가? 저분이 잘못된 거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뭔가 밑에 단에서 막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운영되는 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17개 교육청에서 왔는데 그중에 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담당자 과장님께서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또 만들었어요. 아 다음부터는 설명을 할 때 이 페이지를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8개 중에서 12개의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그걸 만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거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의도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놀랐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람마다 시급성과 요거 한 2시간 전에 제가 쓴 거예요. 요거를 조금 말씀을 먼저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람마다 느끼는 시급성과 심각성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아까와 같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제미나이라는 걸 써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가 뭔가요? 지금 어제 얘기예요. 어제. 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근데 그런 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심의를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약간 혼란이 왔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가 지금 이 변화가 인지 노동의 자동화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1, 2차 산업혁명 때 육체 노동의 자동화가 있었잖아요. 1800년대. 그 육체 노동의 자동화, 기계가 등장해서 육체 노동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기계가 등장해서 내가 걷는 걸 대신해주고 막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육체 노동의 자동화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여성 참정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성, 노인, 어린아이의 인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식민
패권주의가 시작이 됐죠. 그걸로 인해서 1, 2차 산업혁명, 1,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자동화 기술 자체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꿉니다. 노동 다 바뀌었고요. 우리는 1, 2차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을 자동해주는 산업혁명이 60년대, 70년대인데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이 85%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3% 종사합니다. 3%.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인지노동, 머리 쓰는 노동의 자동화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머리 쓰는 걸로 서로 경쟁하고 시험 봐고 너 어느 대학 나와서 이런 거 가지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대신해줄 기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노동의 자동화 때문에 벌어진 변화보다 저는요 100배나 더 많은 변화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뭐 이런 얘기고요. 제일 먼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바로 직업 노동 시장입니다. 당장 3년 전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만 하면 직장이 잘 될 거라고 실제로 그랬었고요. 당장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끝일 것 같으세요? 내년, 내후년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로스쿨을 나와서 3년 동안의 인턴을 겪어야지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세요. 로펌에서 인턴을 아예 안 뽑습니다. 아예 안 뽑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 옛날에는 공채를 통해서 회사에 취업했잖아요. 공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삼성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공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취업을 하려면은 아이들은 경력이 있는 사람만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뽑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교육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경력을 나는 없고 그래서 경력을 가져와. 경력을 얻으려고 제가 가고 있는데요. 경력이 없으면 안 돼. 이런 되돌이표가 계속 돌고 있어서 저는 내년, 내후년에 청년 취업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뭐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3년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릴리라고 혹시 아세요? 오릴리라는 분이 컴퓨터의 사상가예요. 사상가. 그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무슨 그래프를 보여주냐면은 미국의 GDP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GDP는 국가의 GDP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 무슨 그래프를 또 보여주냐면은 미국의 대학 졸업생들의 첫 연봉을 보여줍니다. 연봉이. 그게 같이 올라가요. GDP하고. 같이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딱 꺾여서 국가의 돈은 벌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의 돈은 딱 꺾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시점일 것 같으세요? 그 시점이 자유경제 시스템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그 갭에 있는 돈들 국가는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렇게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돈 나머지 그 갭의 돈은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고 금융 개혁에 대한 주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호텔을 그날 밤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거를 들여봤더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버는 돈은 이렇게 꺾어져 있고 그 갭을 누가 가져갈 것 같으세요?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 그날 밤에 호텔에서 다 가져왔어요.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렇게 꺾어져 있고요. 이런 문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은 생산성을 100배는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GDP가 가지고 있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월급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렇게 줄까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게 됩니다. 안 뽑아요. 왜 그러면은 사람 뽑을수록 회사는 손해니까 뽑지 않고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현대자동차 로봇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갭은 점점 벌어지게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모든 국가 정부의 고민들입니다.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이것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분과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분과들을 사회 분과, 무슨 뭐 민주주의 분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이런 변화를 저는 느끼고 막 보니까 와, 이거 빨리 뭘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본 보고서에서, 여기 이제 첨부는 안 했지만은, 소양 영역의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 해결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뭐예요? 제미나이가 뭐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역량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거가, 제가 이제 여러 자료에도 있지만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공교육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공교육에서 모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럼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 교육청 내에 사립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립학교에서 6년 동안 AI나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시간이 국가교육과정에 의하면 17시간입니다. 2021년 얘기입니다. 17시간인데 사립학교에서는 그 똑같은 시기에, 공립학교는 17시간인데 여기는 157시간을 가르치고 있어요. 평균이요. 그럼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작년에 한국 청소년 무슨 진흥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국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한 1000명 이상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조사에 의하면은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그 아이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지수하고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비율과 윤리적으로 쓰는, 생산적으로 비율을 했더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수가 높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잘 살고 높은 환경을 가질수록 아이들은 엄청나게 잘 씁니다.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아예 못 쓰고 있고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밖에 없다. 공교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공교육에서 아이들 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는 반대래요.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의 뭐 교수님이세요. 반대래요. 왜요? 왜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걸 안 배워도 되는 세상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그럼 무엇을 목표로 할 건가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교육 TF를 하면서 방향을 잡은 건데, 건강한 민주시민과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건강한 민주시민과 직업이라는 거하고 민주사회가 자체가 AI 기반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AI 기반으로. 그래서 AI 기반 인프라로 간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용을 바꿔야 되냐면은, AI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비판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 문제 해결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13개 부처의 지금 현재 시스템과 체계를 이렇게 보는 거죠. 봐서 고쳐야 될 거 뭐가 있는가, 뭘 고쳐야 될 건가, 그거를 보는 점검을 이제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뭐 정책 담당자들도 말씀드린 공무원들이죠. 현상 인식이 다르면 진단과 처방도 달라져서 교육이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위원 중에 카이스트 정성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기재부 공무원들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대요. 기재부 공무원요. 그랬더니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재부 공무원 한 분은, 그분의 주요 일이 뭐냐면은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그날 있었던 해외 여러 가지 그 뉴스 뭐 보고서 사건들 정리해서 장관님이 9시에 8시 반에 오신다나 8시 반에 출근하실 때 그 앞에다가 그 자료를 2~3페이지짜리를 올려놓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매일 새벽마다 2~3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예? 그 AI 활용 도구를 듣고 나서 바이브 코딩 약간 가르쳤대요. 그분이 너무 똑똑하신지 그거 한 반나절 듣고 나서 그걸 코드를 자기가 싸가지고 예? 일 안 하고 5분 만에 착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제출하고 있대요.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하나의 사례고 모든 공무원들 행정 업무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행정 업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액션 플랜에 집어넣습니다. 저희가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육에 대한 정의가 또 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 이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고요. AI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I 교육과 교육 AI로 나눠집니다. AI 교육은 학생들한테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거고 교육 AI는 학생의 AI 역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현장에 교실에 AI 지금 나와 있는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업무라기 하기보다는 교육학습에 그런 어떤 기술을 학교에 도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예를 들면 AIDT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AI 교육은 다시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그 액션 플랜에도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가지가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은 두 가지인데 소양 교육과 역량 교육으로 나눠지고요. 소양 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던데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아이들의 95%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서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숙제를 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많은 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서 아이들 세특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다 그걸로 써서 내고 있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아는 순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주기가 힘들어서 못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양 교육 이거 저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월부터 바로 교육을 하자. 윤리교육하고 이런 거를. 그런데 교육부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놀라실 겁니다. 저는 너무 시급하니까 3월부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육부에서는 2026년 3분기에 검토를 해보고 2027년 2분기부터 뭔가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막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까 초반에 얘기한 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소양교육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까 윤리적으로 이거고 이번에는 역량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계속 바뀌어갈 텐데 그거에 적응하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라는 건데 이것은 주로 정보교과에서 지금 해당을 하는데요. AI/DS 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빠져있는 교육이 융합교육이에요. AIX. 융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어서 학교에서는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교육 과정도 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융합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당 교과, 과학이면은 과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교육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저희 학교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역사학과가 있거든요. 한국사학과. 한국사학과에 인공지능 교수님 2년 전에 전임 교수님으로 모셨어요. 이번에 언어학과에서 인공지능 교수님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전임으로 또 오십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에는 인공지능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사회학과에는 두 분이 계시고 융합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왜 문과대학에서 그걸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인문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희 전략위원회 제가 과학인재분과에 있는데 과학 쪽에 들어가신 위원님이 서울대 석차욱 교수님하고 백민경 교수님인데 그분이 노벨 후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으면 그분이 받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러면 알파폴드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납니다. 이제 과학이 순식간에 바뀔 것 같아요. 과학 분야가요. 실험실에서 이게 아니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과학 연구를 하게 되는데 와,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학 시간,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그거를 한두 줄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 그쪽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학과 제가 역사, 영어, 영문화, 언어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회학까지요. 그런 거가 AI 플러스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A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기술을 교수학습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이거하고 또 별도로 그러면 이런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 인프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는 이제 뭐 사회 과목이라든가 뭐 도덕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요 말씀 여러분들한테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앞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지난 11월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AI 중점 학교를 2,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거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나왔고 그래서 기자분이 헷갈려하는구나.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부의 역할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AI 윤리교육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AI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도 않고 AI 과목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헷갈려 하는구나. 교육 AI하고 AI 교육을.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그냥 아예 그려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교육을 막 정책도 만들고 이런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뭐 돌고 헷갈려서 왜 이럴까 봤더니 그분 얘기가 이런 것들이 헷갈려 있어서 저는 그래서 교육 AI 얘기하시는 거예요? AI 교육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구분해 놓고 교육 AI 교육이라 그러면 그럼 소양 교육이에요? 이거 교육이에요? 얘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잠깐 드렸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이 교육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데 실제 이제 각 그 보호 과목 있잖아요. 네네. 과목의 그 콘텐츠 네. 그게 사실은 이 AI 개념이 들어가는 실제 내용 자체가 엄청 바뀌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소양 교육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요. 각 교과목의 네. 그 교육 컨텐트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축이죠. 이거 네. AI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학교들도 그걸 바꾸고는 있습니다. 이제 바꾸고는 있는데 저걸 어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당한 어떤 그 큰 세션 하나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기 조금 이제 융합교육 속에 뭐 녹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AI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그 가르치는 분들의 문제니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어떻게 좀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양 교육은 그냥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정도고요. 이제 미래 역량 교육 관점에서 말씀하신 AI, 그러니까 AIX라고도 하고 XAI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건 XAI 같아요. X는 모든 이제 도메인을 얘기하는 건데
X가 AI를 가져와서 X를 바꿀 거가 그게 XAI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X 쪽의 사람들이 영향이 없어서 AI 하는 사람들이 X 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관점으로만 보면은 국가 교육 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일어나거든요. 법령을 바꾸고 그런 쪽으로.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액션 플랜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8개 아까 말씀드린 액션 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교육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를 제가 했는데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책적인 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듀테크 쪽, 교육 AI 쪽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하고 어디더라? 아,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 대한 거, 계층, 격차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연구 체계 구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2월 16일 날에 이걸 발표를 하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정말 다양한 관점에, 그러면서도 그때도 좀 많이 놀랐는데요. 많은 관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요 액션 플랜에 왜 우리나라 교육 철학이 안 들어가 있는가? 철학이 없이 어떻게 이걸 하는 건가?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철학은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언급을 하면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서 철학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장기철학, 그 다음에 교육부 장기철학을 만드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제 AI 관점에 잡문만 하는 데인데 교육철학은 이렇게 돼야 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부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구나 저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느 그 학부형께서 그날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부형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위원회에서 만든 이런 의견들이, 액션 플랜들이 이거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가 국가 경쟁력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이냐? 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니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한번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모든 자료를 그 맥락으로 다 고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뭔가를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지?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의견들을 주시면은 액션 플랜은 매년 바꾸거든요. 그래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대충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시까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예요, 사실은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초중고 전 학년에서 연속적인 디지털 AI 교육 필수 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도 아니고 디지털 AI라고 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저희가 사실 이걸 만들면요. 모든 부처하고 문장 하나, 표현 하나, 점 하나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온 과정이고 그게 협의를 한 것만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됐는데 요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있다. 다 가르치고 있다.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AI 선도학교 지금 뭐 600개인가 그러는데 2000개로 늘릴 거다 올해.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국가 교육 과정에 의해서만 모든 게 돌아가는데 제도적으로 국가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가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월스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다가 6학년 2학기에 17시간 잠깐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1년 배우고 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단 1시간 1분 10분도 안 배우고 그냥 끝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그럼 24학기 중에서 3학기만 잠깐 배우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끝나면은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지난번에 신입생들요 다 조사했거든요. 5,400명이 입학을 합니다. 언제 배웠냐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얘네들은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서 다 배웠던 애들이거든요. 배웠다고 답변하는 애들이 60% 정도예요. 40%는 안 배웠나요? 배웠는데 기억을 안 납니다. 배웠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배우는 것은 아예 안 배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양교육, 역량교육 이런 거가 아예 안 일어나고 그런 상태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 변해가는 세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거냐라는 거고, 저는 1시간만이라도 매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년 배우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교육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교육 계획에 의하면은 1년 동안에 8시간 이상 교육을 한다. 하지만 매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실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양성 연수 체제, 그 다음에 정보교사 임용, 그 다음에 AI 영재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이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초중등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체제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수시 개정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7년에 한 번 바뀝니다. 7년에 한 번 바뀌어요. 이 빠른 세상에 교육과정이 7년에 한 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3년의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교육부에서 공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2025년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걸 두고요. 그럼 2022년 교육과정은 언제 만들어졌나?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2021년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2026년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 라고 만들었는데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들어야 된다고 흥분해가지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챗GPT고 생성형에 대해서 단 한 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교육 과정이 7년마다 한 번 바뀌는 건요. 1970년대 스타일이지 지금 이런 속도에 의해서는 맞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교육 과정 하시는 분들, 교육학과 교수님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한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밤에 하시고 그거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수님 그거 건들지 마세요. 하여튼 바꿀 겁니다. 그 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하고 연결된 교과서 체제입니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일어났는데 교과서가요. 지금은 자유발행제다, 그다음에 검인정 발행제다 하지만 거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굉장히 통제적이고 경직된 구조로 교과서가 나옵니다. 교과서 형태 보세요. 일반 책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고 그 교과서 만드는 업체는 출판사는 그거가 캐시플로우여서 그것만 하고 삽니다. 그것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도 안 하고 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들어오니까. 변화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은요. 저도 교과서를 25년째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많이는 아니고 예. 뭐 인세가 좀 들어오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확 풀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국가에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를 쓰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 교과서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사가 스스로 재구성해서 자기의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과제를 공고를 했습니다. 이걸 개헌을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평가제도와 입시제도인데요. 현재 입시제도가 있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하나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 아무것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 초등학교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제도 자체도 지금은 사지선다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지선다형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가 미래의 AI 시대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다행히 경기도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원수령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다 봤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제 보고 서울시 교육청도 봤는데 일단 시작은 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운수령 평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평가,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이거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저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전폭 지지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왜 그럼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야지 그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쓰든지 안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것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전에 신문 기사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현재 대학 입시 전면 폐지, 수능 전면 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이렇게 돼서요. 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나? 하니까 1935년 그러니까 2035년에 이제 수능 폐지를 목표로 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잖아요. 제가 그때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구나. 방향 잡은 거는 좋다. 그럼 그쪽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 지원형 AI 보조교사. 그 다음에 AI 기반의 교육 행정 혁신. 이거 두 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은 교사 지원형이라는 거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교사를 지원해서 교사가 행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 예, 저거 안 썼으면 교사 단체에서 반발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근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교사를 돕는 용도로만 쓰겠다, AI를. 교사가 판정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액션 플랜을 쓸 때 썼냐면은 교육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LMM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 독파모 만들고 있잖아요, 국가에서요. 그것처럼 교육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에 붙여가지고 이걸 공개하면은 스타트업들이 1000개는 만들어줄 겁니다. 거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학교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될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핵심인 거죠, 사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독파모 국가에서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 그걸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는 빠지고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교육용 모델을 별도로 만들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이제 방향은 보조교사 AI 튜터를 만들겠다. AI 튜터. 그리고 AI 튜터에 대해서 논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아니 교수님 아이들이 AI를 써가지고 숙제도 내고 뭐 숙제도 이걸 하니까 아이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고 MIT에서 논문 나온 거 보니까 뇌에서 영상 찍어 보니까 이게 인지적 외주화가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반대의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 플랜을 잘 짜고 이것을 교육에다가 어떻게 인베딩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옛날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교육 효과가 났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AI 도구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이거를 교육용으로 어떻게 잘 설계해서 쓰게 할 건지가 핵심인 거고 그걸 그 방식으로 교육용 LMM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4개 고등학교에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MM하고 연결해서 컴퓨터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컴퓨터 코딩 프로그래밍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보세요. 챗GPT하고 연결해가지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코드 짜줘. 그럼 확 나오거든요. 그럼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스캐폴딩으로 만들었어요. 답을 안 가르쳐줘요. 예.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줘. 그러면 얘가 너가 뭘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싶은데 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끌고 가게 하는 거. 그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대화를 하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밀고 있습니다. 이거가 교사의 부담,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력을 한 10배는 늘려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행정. 이거는 회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말씀을 저희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교사 쪽의 의견도 들었는데, 이제 먼저 저걸 하기 전에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반복적인 거 필요 없는 거 다 분석을 먼저 하자. 그런 다음에 AI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접목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먼저 교사들 업무 분석부터 먼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다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보조 교사라고 저희가 퉁쳐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안전성과 그다음에 뭐 공정성, 편향성 뭐 이런 거가 신뢰성에 검증이 없이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2월 24일에 이제 통과가 된 AI 기본법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EU에서 발표된 EU 액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은 의료, 그다음에 군사 이런 쪽과 똑같은 레벨로 교육이 최상위 위험군으로 되어 있어요. 위험군이 어떤 거냐면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에 따라서. 교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잘못된 AI가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얘한테 어떤 피해와 이걸 줄지를 검증을 안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AI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한 실증 평가 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드레일 이제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여기만 넘어가지 마. 그 안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만 교육부에서 검증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러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학교에서는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미네소타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요거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지역 계층 간 AI 교육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뭐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삼척, 강릉, 영월 뭐 이런 쪽을 자주 가는데, 강원도 삼척만 가도요. 전라도도 비슷할 겁니다. 전라도 뭐 남쪽 지방 가면요. 교육이 아예 안 일어납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고요. 시설은 무진장 좋아요. 열쇠를 잠가 놓고 있어요. 고장 날까 봐, 훔쳐갈까 봐. 그래서 서울, 경기 쪽만 생각하고 보시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그러면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교육과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핵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에는 또 뭐도 포함되냐면은 장애인도 포함되지만은 이주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초등학생들의 약 10%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AI 역량 대전환. 요것은 2000년대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ICT 활용 교육을 할 때. 그때 제가 만났었던 정보통신부의 어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교수님 제가 1년 동안요 2,500만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그리고 마지막이 민관 협력형 AI 교육 정책
연구 체계 구축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 말을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I 교육 연구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것도 조금만 뒤에 제가 그림을 따로 붙였는데요. 이렇게요. 지금 교육 정책들을 보면은 AI 교육, 여태까지의 교육, ICT 활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육은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실행하고 운영하는 대로 되어 있어요. 정책이면 충분했고 정책을 할 때 이걸 할까가 말할까가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그러면은 정책 연구를 내보냅니다. 교육부에서요. 정책 연구 내보내고 또 캐리스라든가 뭐 이런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KDI도 그렇고 정책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걸로 충분했어요. AI는 완전히 달라요. AI는 6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학교에 적용할 건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연구 쪽이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연구에서 교육용 AI 도구를 설계를 하고 만들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관 그 다음에 밑에 공공기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걸 하는 기관이요. 그럼 대학은 있는가?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교수님 연구실이 저희 연구실하고 카이스트의 김주호 교수님 연구실이에요. 오해영 교수님 연구실도 가끔 나옵니다. 카이스트에 2분 계시고 저희 연구실입니다. 근데 이게 산발적인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조지아텍, MIT, 카네기 멜론 대학에 국가에서 국가 연구센터를 만들어줬어요. 조지아텍 같은 경우 보면은 내셔널 국가 연구 AI 교육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어줘서 지금 200억을 이제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연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거기서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연구자들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저 연구도 재밌겠네 들어와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권고사항들은 뒤에 부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있고 밑에 보면 권고사항에 어느 부서에서 몇 년 몇 월까지 이걸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초반에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세서 지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고 지금 과제들 나가는 거예요. RFP 우리 검토를 거쳐야지만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예산 검토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과제들 AI 관련된 것들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RFP 나가는 거 다 이제 이쪽에서 검토를 한 번씩 하도록 그런 다음에 또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지금 그 뒤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협의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범위 내에서 쭉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철학이 뭐냐 이거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거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제도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한 거 자기들한테 공고 들어온 거 자기들을 100% 다 하겠다 그대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제 얘기는 대충 여기서 끝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뭐 여러분들 선배님들 뭐 좀 의견을 좀 듣고 뭔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김현수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AIX 융합이요. 그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AIX 자기 교과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라고 그랬고 정보교사는 요거하고 별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네네네. 예. AIDT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로 교사 양성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때 AI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켰고, 또 뭐 학교에 컨설팅도 엄청 나갔고, 뭐 이런 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가 차원에서 벌어졌던 그런 큰 대규모의 그런 교육들, 그래서 그 교육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AI 시대의 교사 양성 및 연수체계 혁신, 이것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요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AIDT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연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DT 같은 그 에듀테크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라서 지금 물론 이제 여기에 아까 그 제가 드린 거에 보면은 요거에 대한 교사 연수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명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교사의 역량 함양에 대한 거고 AI 도구를 교육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역량은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했거든요. 양쪽을 그 지금 교육 AI 교육과 관련된 그 연수가 다 일어났었거든요.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따로따로 할 것들을 다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네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 분석을 해서 여기에 같이 연계가 잘 이렇게 링크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보면 뭐 교원 양성과 관계되는 얘기들이 좀 몇 군데 있잖아요. 교원 양성이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교사 양성. 거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교사 지원형 AI 보조 교사 그러면 뭐 그런 걸 어떻게 써야지 되나. 그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네 얘기도 했고 또 정보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올해 예산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왕이 되고 있으니 그것이 이 계획하고 이렇게 잘 시뮬리스하게 잘 연계가 되면 그 이제까지 했던 것이 웨이스트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네. 어떻게 연계되는 그런 제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사실 액션 플랜은 큰 전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 연수, 대대적인 연수가 했었던 것들이 올해 예산 그대로 다 잡혔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작년까지의 연수의 대부분은 AIDT에 대한 연수였지, AI 융합 연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연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할 겁니다, 올해도. 네, 올해도 할 겁니다. 저는 어려운 일 맡으셔서 사신이라고 네.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의구심이 들을까 이게 뭐냐면은 네. 2025년도 말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재부에서 어떤 전략을 발표하는데 AI 한글화 전략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AI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자는 그 의미로 그 구장관이 AI 한글화 전략이라는 것도 발표하고 AX 리터러시란 말도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AI 한글화라는 말은 결국 AI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 기재부에서 한 얘기가. 그리고 AX 리터러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근데 지금 이 내용 속에는 AX 리터러시란 말 자체가 없고
또 AI 한글화에 누구나 쉽게 쓴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그 AI 기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 과목은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보편 타당화성 교육은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 대학에서 앞으로 AI 기반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이건 미래지향적이라서 이런 걸 한지 리터러시란 말 AX라는 말이 정부에서는 좀 많이 쓰던데 AX 리터러시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는 좀 배제하기로 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예, 그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 속에는 키워드 자체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상의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서 혹시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신 건지 AX라는 말 자체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발표 내용에서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AX 아까 여기에도 제가 써 있고요. 소양교육 이게 리터러시라는 관점으로 제가 쓴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써 있습니다. 제목에는 안 써 있는데 내용에 다 써 있습니다. 내용에 다 써 있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가 교사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교사 역량이 중요도가 90%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AIX 쪽, 소양 쪽, 요거 교사 연수 양성 체계 여기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요쪽에 거의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한글화라는 말도 저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찾아봤더니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 나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럼 왜 한글화를 하고 했을까? AI를 한글로 만들겠다는 건가?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한글처럼 쉽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 AI 한글화 전략의 그 키워드 제가 그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읽었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AI 한글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보편적 활용,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행정 혁신. 그러니까 그 AI 한글화라는 것은 AI를 우리 생활에 쉽게 이용하고 AI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나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전문 과목의 콘텐츠를 AI를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그 콘텐츠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이다 이런 실질적인 그 전문 과목은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그 카이스트나 다른 대학들에서 개발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들은 일반 다른 대학에서 개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컨텐츠를 뭐 카이스트에서 하고 이런 거는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부처에서 33개 부처에서 나온 교육과 관련된 거 57개 그 과제를 다 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예. 그거는 이제 실행 단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전략 단계 거기서는 이런 뭐 누구는 어디에 주고 이런 거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네네. 기술에 대한 수용성 문제인 것 같은데 보통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다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AI 활용에 대한 수용성에 비해서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초중고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기존에 있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수용성들이 좀 많이 그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기존 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이런 게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
뭐 연수라든가 적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옥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테크 사용법에 대한 연수는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밑에 보면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라면 여기다 연수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 그 디지털 교과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봉착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원인도 있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안 하기로 이번 정부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거는 같은데 저는 인공지능 연구자입니다. 석사, 박사 다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지금도 인공지능 연구 논문도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요 말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1분 안에요. 그 제도 있잖아요. 제도. 그러니까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 거민정 교과서 체제라는 경직된 체제가 있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보고 막 이런 영혼인데 자유로운 영혼을 갖다가 경직된 구조에 탁 집어넣어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실패는 뻔합니다. 그 실패를 우리가 겪었거든요. 타다 사건입니다. 택시, 운송에 대한 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인공지능 기능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봐.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반발이 일어나고 택시 기사들 들어눕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공지능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겠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 제도와 현재 체제를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바뀌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AI 그 DT로 되는 에듀테크들 이것도 거기부터 지금 손을 대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가 많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